유로존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통계 집계 이래 최고인 8.6%를 기록했습니다. 치솟는 에너지 가격을 안정화하고 러시아의 수익을 막기 위해 미국 등 주요 7개국은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우리 정부도 동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대규모 집회를 열고 용산 대통령 집무실까지 행진했습니다. 인근 도로는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었습니다.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두고 여야 대치가 34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가 비공개 회담을 갖고 막판 협상에 나섭니다. 야당이 사실상 검수완박 법안을 받아들이는 조건을 내걸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지고 위기경보 단계는 경계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빨라진 더위에 온열 질환자가 지난해보다 75% 급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전 세계를 덮친 물가 상승으로 각국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유럽도 예외가 아닌데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 나라 유로존의 6월 소비자 물가가 8.6%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고치라고 합니다. 이 세계 각국의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중요한 원인 가운데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여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현재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먼저 신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리의 야채 시장. 한 달 새 가격이 또 올랐습니다. Il y a une augmentation effectivement des choses. Il y a eu un manque, il y a eu le confinement. 원자재 값이 치솟은 tat입니다. Entre 70 et 80%, je pense. C'est sur les engrais et les matières premières qui ont augmenté de 300% par rapport à l'an dernier. 지난달 유럽 19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8.6%를 기록했습니다. 1997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41.9% 급등했고 식품도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Ich gebe mein Auto jetzt, Oktober, November, schaffe ich es komplett ab. Mit der Rente und dann noch Benzin und so weiter. Irgendwas muss man mal zurückfahren.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시중에 막대한 돈을 푼 상태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겹쳐 에너지 가격 등이 급등했습니다. 앞서 미국도 연료유가 100% 넘게 폭등하면서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1년 만에 최대 폭을 찍었습니다. Yeah, I pay it every month. I don't pay it on time. 구제금융을 신청한 스리랑카는 물가 상승률이 50%를 넘겼고 일본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년 만에 가장 컸습니다. 우리나라는 물가 상승률이 5%를 넘긴 데 이어 6%대에 진입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선진 7개국 G7이 러시아 침공으로 인한 고유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산 원유 가격에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는데 이 제도의 취지는 유가 안정과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을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가 급등으로 물가 상승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나라도 G7의 합의에 동참할지를 놓고 미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폐막한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각국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약속했습니다. Wir werden weiter die wirtschaftlichen und politischen Kosten dieses Krieges für Präsident Putin und sein Regime hochhalten und in die Höhe treiben. 특히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해 정해진 가격이 넘는 러시아산 원유는 사들이지 않기로 한 겁니다. 러시아의 원유 판매 이익을 제한하고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취지입니다. That would push down the price of Russian oil and depress Putin's revenues while allowing more oil supply to reach the global market. 러시아는 세계 2위 원유 수출국으로 우리나라도 수입 원유의 5%를 러시아에서 들여오고 있습니다. 제재를 주도한 미국은 우리나라에도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전화통화에서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추경호 부총리는 취지를 이해한다며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인도 등이 러시아산 원유를 대량 구매하고 있어 서방의 가격 통제 시도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민주노총이 오늘 도심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첫 번째 대규모 집회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임금과 노동시간 후퇴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찰과 참가자 사이에 큰 충돌은 없었지만 매번 그렇듯 도심 교통은 꽉 막혔고 나들이 나온 시민들은 불편했습니다. 김창섭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시청과 숭례문 사이 도로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모였습니다. 경찰 추산 5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들어 임금과 노동시간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강요합니다. 우리는 상당한 주인을 살겠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비정규직 철폐와 민영화 저지 등도 요구했습니다. 오늘 집회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열리는 첫 민노총 집회이자 6년 만에 가장 많은 조합원들이 모인 집회였습니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전국에서 상경하면서 조합원들을 실은 전세버스가 버스 전용차로에 줄이어 늘어서는 등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졌습니다. 원래 5분 정도면 타는 버스인데 지금 20분째 안 오고 있어서 4시 반 집회를 마친 뒤엔 3만 명 정도가 서울시청부터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까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숭례문 앞에선 왕복 9차선 도로 가운데 8개 차선이 통제되면서 주변 교통이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막히는 거 감안해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걸로 생각하고 왔는데 지금 2시간 지금 벌써 반이 넘었는데도 민주노총은 집회를 앞둔 오늘 오전엔 2시간 동안 홈페이지 접속이 막혔다며 집회를 반대하는 측의 디도스 공격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이처럼 노동계의 여름철 파업 투쟁인 하투가 본격화하면서 현대자동차도 4년 만에 다시 파업의 기로에 섰습니다. 현대차 노조가 파업을 두고 실시한 조합원 투표에서 70%를 넘는 찬성률을 보였는데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구민성 기자입니다. 4만 6천여 명의 조합원을 둔 현대자동차 노조. 어제 진행한 파업 찬반 투표에서 조합원 71.8%의 찬성으로 파업안이 가결됐습니다. 그동안 파업 투표에서 부결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임의가 가결됐음을 선언합니다. 오는 4일 중앙노동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파업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2019년 이후 3년 연속 이어진 무분규 타결도 마감됩니다. 노조는 현재 만 65세로 정년 연장, 순이익 30%의 성과급 지급, 기본급 인상, 미래차 국내 공장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과 견해 차이가 큰 가운데 회사 측은 일괄 제시안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업이 현실화하면 자동차 출고 지원 문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올해 5월까지 현대차의 누적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0,000대 넘게 줄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2018년 부분 파업 4일 동안에만 11,000대의 생산 차질로 2,750억 원의 손실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노조 파업으로 인해서 차량 생산이 안 된다 그러면은 수익은 물론이고 특히 이제 부품사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최근 화물연대 파업에 이어 현대차마저 파업 위기에 놓이면서 경기 침체의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경제 상황의 악화로 민생이 어려운데도 국회는 34일째 후반기 원구성과 의장단 선출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점 휴업이란 비판을 의식한 듯 여야 원내대표가 비공개 회담을 갖고 막판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법사위를 내놓겠다면서도 검수완박을 인정하고 사법개혁 특위에 참여하라는 조건을 계속 요구하면서 실마리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는 변화가 생길지 고이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이 모레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 선출 강행 의사를 밝힌 가운데 대통령 특사로 필리핀에 다녀온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내일 막판 협상에 나섭니다. 만남을 제안했고 또 그쪽에서도 응답이 왔는데 일단 비공개로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죠. 민주당은 지난 1일 본회의에서 후반기 국회의장을 단독으로 선출할 예정이었지만 일단 권 원내대표의 귀국 뒤인 4일로 일정을 미뤄둔 상태입니다.
최대 장점은 역시 지난해 여야가 합의한 법사위 반환 여부입니다. 통 큰 결단과 민생 경제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고려해 이번만큼은 수용 가능한 양보안을 속히 제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민주당은 검수완박의 절차적 위법성을 따지는 헌재 제소를 취하하고 사개특위에도 참여하는 걸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을 인정하란 말이냐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합의된 사항을 올바르게 이행하는 것에 불과한 것을 양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당 거래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21대 국회는 2년 전에도 제1야당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등 범여권정당끼리 본회의를 강행하고 전반기 박병석 의장을 선출했었습니다. TV조선 고유동입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모레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을 선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 2년 동안 검수완박을 비롯해 야당의 입법 독주에 협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박병석 전 의장이 최다선으로서 임시의장을 맡게 됩니다. 의회주의자를 자처하고 있는 박 전 의장이 여야 합의 없는 본회의에 어떤 대응을 할지 관심입니다. 김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이 결렬될 경우 4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할 태세입니다. 국회의장만큼은 우선 선출해서 시급한 민생 경제에 대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회법 18조는 의장 선거 때 최다선 의원이 직무대행으로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최다선은 6선의 박병석 전 의장, 2년 전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반대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 참여하고 지난 4월엔 검수완박법 반대 필리버스터 무력화를 위한 회기 쪼개기에도 협조해 의장으로서의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토론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회의장 후보인 김진표 의원도 지난 4월 검수완박 강행 처리 때 갑자기 법사위에 투입돼 최고령 조항을 이용해 안건조정위원회 사회권을 가져갔습니다. 불법적인 본회의에서 의장을 선출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봐도 원천 무효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2008년 한나라당 집권 시절 김형호 국회의장 내정자가 여야 합의에 따른 선출을 촉구해 본회의를 미뤘던 것을 강조하며 여야 협치를 위한 김진표 의원의 중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북한군에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넋을 기리는 위령제가 2년 만에 치러졌습니다. 이 자리에선 이 씨의 어린 자녀들의 편지가 공개돼 숙연해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민주당 의원들이 유족들에게 보상을 제시하며 월북을 인정하라고 회유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보건 기자입니다. 고 이대준 씨가 평소에 좋아했던 포도와 커피, 담배가 놓인 상 위에 형 이래진 씨와 국민의힘 TF 위원들이 차례로 헌화합니다. 고 이대준 씨의 넋을 기리면서 일동 공력. 이 씨의 자녀들이 아빠를 생각하며 쓴 편지도 공개가 됐는데 피살 당시에 초등학교 1학년이던 딸은 최근에야 진실을 듣고 더 이상 안 기다릴게 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빠에 대해 함부로 말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남은 가족의 상처는 아랑곳 없이 삶을 질바봐도. 국민의힘 TF와 유족들은 1박 2일 일정으로 고인이 탔던 것과 비슷한 어업 지도선을 타고 사고 해역으로 나가 월북 근거로 제시됐던 부유물과 슬리퍼, 구명조끼 등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불의의 위험에 처했을 때 대한민국이 내 곁에 있어줄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인권위는 민주당 황희 의원 등이 호남인이 같은 편 아니냐, 보상해 줄 테니 월북을 인정하라고 유족을 회유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가 배상이냐? 아니다. 기금을 조성해서 주겠다.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는 그런 상징적인 존재가 또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는 한 적이 있지.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나토 정상회의에서 다자외교 데뷔전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현안을 보고받고 전국 구상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국회 공백으로 청문회조차 못한 일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문제로 고심이 깊습니다. 문제가 불거진 일부 후보자는 털고 가야 한다는 기류도 읽히고 있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대통령실 분위기를 전하겠습니다. 서울로 오는 기내간담회에서 국내 현안에 대해 말을 아꼈던 윤 대통령은 귀국 직후 참모들에게 인사와 관련한 여론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는 북핵 위협 등 안보 상황을 고려해 오는 4일 보직 신고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까지 되면서 임명이 어렵게 흘러가고 있다는 말들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은 뉴스를 통해서 잘 봤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후보자는 정치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실무적인 착오라고 해명했지만 민주당은 발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승희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고 범죄 혐의자를 추천한 인사 시스템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에 적발된 이력 등이 걸림돌입니다. 대통령실은 김인철, 정호영 후보자에 이어 또다시 낙마 후보자가 나올 경우 부실 검증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대안을 찾아 임명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더 걸린다는 점 때문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장맛비가 물러가니 폭염이 한반도로 달궜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37도에 육박하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불볕더위를 식히려 해수욕장과 계곡에는 피서객들이 몰렸습니다. 김다루 기자입니다. 햇볕에 달궈진 도로가 녹아내릴 듯합니다. 아스팔트 위 온도는 45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뜨거운 열기에 바람마저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너무 더워요. 막 바람 불 때도 뜨거운 바람 막 불고 밖에 못 돌아다닐 것 같아요. 밀려드는 파도에 몸을 맡기고 시원한 바닷물 속에서 잠시 더위를 식힙니다. 충남 대천해수욕장에는 개장 첫날인 오늘 하루 8만여 명이 몰렸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너무 습하고 더웠는데 바닷가 와서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넓고 평평한 바위를 따라 시원한 계곡물이 흘러내립니다. 나무 그늘에서 물속에서 각자의 방법으로 더위를 이겨냅니다. 기온이 12도까지 떨어지는 보령 냉풍동굴에도 담요를 덮은 피서객들의 발길이 잇따릅니다. 여기 오니까 에어컨 틀 필요 없고 살짝 추워서 나갔다가 더워지면 다시 들어오려고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경북 의성 37.2도, 대구 36.8도, 대전 35도, 서울 33.7도까지 올랐고 내일도 35도 안팎의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빨리 찾아온 무더위에 건강에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벌써 열사병 같은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사람이 200명을 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75% 급증한 수치입니다. 이 온열 질환의 증상은 무엇인지 또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최원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폭우가 그치고 폭염이 몰려오면서 거리에는 우산 대신 양산을 든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날씨가 무척 덥고 후덥지근합니다. 날씨가 불쾌합니다. 습하고 더운 날씨에 마스크까지 쓰려니 숨쉬기조차 답답합니다. 갑자기 더워지니까 앞으로 남은 여름엔 마스크 쓰는 것도 걱정되고 답답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폭염 경계 발령이 지난해보다 18일 빨라질 정도로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5월 말부터 한 달여 동안 열사병, 열탈진, 일사병 등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206명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 급증한 수치입니다. 최근 5년간 만여 명이 발생했고 숨진 사람도 99명으로 추정됩니다. 남성이 76%로 여성보다 훨씬 많았고 연령별로는 50대, 60대, 40대 순이었습니다. 온열 질환을 피하려면 어지러움과 두통, 메스꺼움 등 온열 질환 초기 증상이 나타날 때 바로 시원한 곳으로 가 쉬어야 합니다. 공사 현장이나 이런 외부 활동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스포츠 음료나 아니면은 소금을 같이 조금 섭취해 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환자가 의식을 잃었을 경우에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고 억지로 음료수를 먹이면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고 보건당국은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빨라진 더위 때문에 생긴 걱정은 또 있습니다.
일찌감치 전력 수요가 늘면서 올해 전력 사용량은 역대 최대치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은 기록적인 폭염도 예고된 상태라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박상현 기자가 블랙아웃 우려에 맞췄습니다. 지난 2011년 9월 15일 예비 전력이 0으로 떨어진 사상 초유의 블랙아웃 사태. 공장 가동이 멈추고 엘리베이터가 정지하며 대한민국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당시 전국 753만 가구가 정전됐고 피해 금액도 62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후 2013년에는 원전들이 멈춰서며 또 한 번 전력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금년 여름은 세개 원전이 서 있는 상태에서 전력 수급을 해야 함에 따라 유례없는 전력난이 예상됩니다. 매년 여름만 되면 전기 소비량이 급증하고 전력 예비율은 한 자릿수로 떨어지며 전력 수급에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기댈 곳은 수요 조절뿐입니다. 더구나 역대 최고의 폭염이 예고된 올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아직 본격적인 무더위는 시작하지도 않았지만 이거 에어컨도 벌써 다 틀었어요. 시원한 과일 주스 사 먹거나 아니면 에어컨 빵빵한 카페로 도망가거나. 이미 지난달 23일 전력 예비율은 한여름 수준인 9%까지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장마와 폭염 속에서 8월 둘째 주 예비 전력이 5년 사이 최저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여름에 지금 폭염이 온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전기 공급이 위험하다는 얘기를 할 정도가 될지도 몰라요. 2013년 이후 9년 만에 전력 수급 비상경보가 발령되는 최악의 전력난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의 탈원전 여파도 전력난 초래에 한몫했다는 지적입니다. 신재생 발전을 이유로 원전 가동을 줄이면서 추가 공급을 늘리지 못한 탓입니다. 원전 가동도 좀 지금 확대가 되고 또 발전 설비 정비하는 그런 일정들도 다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여름과 유사한 수준에 머물러서 전력 수급 여건이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블랙아웃의 공포. 그 어느 때보다 일찌감치 그리고 더 무섭게 엄습하고 있습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네,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청년이 윗집에 사는 80대 노인을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평소 층간소음 갈등을 겪다가 벌어진 일인데 흉기를 휘두른 청년은 당시 만취 상태였습니다. 구자형 기자입니다. 아파트 출입문에 경찰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고양시의 한 아파트 11층에서 20대 남성 A씨가 80대 이웃을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차가 딱 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시간은 없고. 술에 취해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은 숨진 80대 이웃의 바로 아래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윗집과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경찰은 오늘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층간소음 세부적인 또 내용은 좀 어제 기억이 잘 안 난다.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자동차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오늘 오후 4시 20분쯤 영동고속도로 여주나들목 근처에서 화물차에 받친 포르쉐 승용차가 완전히 불탔습니다. 이 사고로 6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포토가 포르쉐 받은 거예요? 중상 1명, 경상 5명. 조수석이요. 오늘 새벽 0시 50분쯤 경북 성주의 한 폐기물 재활용 센터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공장 기숙사에 있던 외국인 근로자 4명은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이 중장비까지 투입했지만 폐비닐 더미 500톤의 불이 붙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학교와 아파트 측이 소송전으로 가는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바로 앞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생긴 건데 학교 측은 아파트가 20층에 달해 학생들의 모습이 훤히 보이고 일조권 침해도 심각하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노도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개교 100주년이 넘은 수원 중고등학교. 주택가였던 학교 인근에 최근 3,600세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학교와 아파트 사이 거리는 10m 남짓. 여학생 화장실 창문으로 아파트가 훤히 보이고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일을 보기도 하는데 화장실 창문으로 제가 보일까 봐 너무 불안해요.
오전과 오후 시간대는 학교 운동장과 건물 상당 부분이 아파트 그림자로 뒤덮입니다. 채광이라든가 환기가 잘 안 됨으로 해서 식중독 예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염려도. 아파트 공사가 2년 가까이 이어지는 동안 교실 기둥과 옥상, 출입구 등 곳곳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안전진단 비등급이던 체육관도 공사 이후 뒤로 떨어져 철거됐다고 학교 측은 주장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학교 예체능관이 있던 곳이지만 지금은 붕괴 우려로 철거돼 건물의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아파트 조합 측은 재개발 전 학교와 주택가 거리가 지금보다 더 가까웠다면서 철거된 예체능관은 60년 전 지어졌고 철거 비용도 조합이 부담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파트 주민 입주는 이달 말 시작하는데 학교 측은 일조권 보상 등 소송전을 예고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밤샘 새벽 배송으로 지친 택배기사가 자신의 배송 차량에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았습니다. 심야 배송의 그늘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가 새벽 배송 기사의 죽음을 직접 취재를 했죠. 이분은 평소에 어떻게 근무를 해오고 있었습니까? 고인은 3년 가까이 마켓컬리에서 새벽 배송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룻밤에 30에서 40가구 정도 배송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50에서 60가구 정도 배송을 했다고 합니다. 훨씬 많아졌네요. 예, 그만큼 새벽 배송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서이기 때문이죠. 새벽 배송 주문 마감 시간이 밤 11시입니다. 물류기지에서 자신이 배송할 물건을 분류하고 차에 실어야 합니다. 이 작업이 보통 새벽 3, 4시까지 이어집니다. 자신이 배송할 물건이다 보니까 그걸 다른 사람이 해주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렇군요. 그때 이후에는 보통 아침 7시까지 배달을 합니다. 이러한 밤샘을 주 6일 동안 지속했습니다. 여기서 주무시고 집에도 자주 못 들어가시고 그러니까 차에서 쪽잠을 자거나. 야간 노동은 국제암연구소가 2급 발암 물질로 분류할 정도로 건강에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죠. 쪽잠을 청하던 강 씨는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연이어 이렇게 밤샘 배송을 했다면 노동 강도를 떠나서 굉장히 신체적으로 무리가 컸을 것 같거든요. 동료들 얘기를 들어보면 고인은 육상선수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요? 예, 체력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다는 얘기죠. 고등학교 때 육상을 해서 튼튼해요. 지병이나 이런 거 있는 사람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도 올해 53살이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강 씨는 낮에도 부업을 했습니다. 낮에도 일을 했다 하면 열심히 좀 돈을 벌어야 하는 개인적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제가 유가족께 연락을 드린 것이 고인이 세상을 떠난 지 닷새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네. 마음도 추스르기 어려운 상황일 텐데 고인의 아내는 일터에 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생계전선에 뛰어든 거군요. 예. 동남아 결혼 이민자 출신인 아내는 이제 남편 없는 남편의 나라에서 가장이 된 셈입니다. 네, 그렇군요. 작업 환경이라도 잘 정비가 되어 있었다면 노동 강도를 조금 덜 수 있었을 텐데 실제 사정은 어땠습니까? 예, 강 씨가 근무했던 물류기지에 직접 가봤습니다. 네. 지붕조차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사까지 졌는데요. 비가 오는 날 물건을 가득 실은 카트를 밀고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켓컬리 측도 이 배송기지 환경 개선을 위해 기지 이전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기사들의 과로사 문제는 처음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코로나 이후 최소 6건 이상의 과로사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심지어 27살 청년이 야간 근무 직후 세상을 떠나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택배기사들의 과로사 문제가 대두됐을 때 가이드라인 같은 게 생기지 않았었습니까? 2020년도에 정부에서 과로사 방지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고 합의문도 내놨는데요. 강제력이 없다 보니 실질적인 역할을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유명무실한 상황이군요. 예. 오늘 내용 한 줄 톡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빛이 환할수록 그림자가 짙다로 하겠습니다. 혁신적인 배송 산업이 성장을 하면서 소비자들의 편익은 많이 개선됐는데요. 역설적으로 취약 노동계층의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짙어진 그림자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새벽 배송이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하다 보니까 이 시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야간 노동 환경은 좀 더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내 코로나 신규 환자가 사흘 만에 다시 10,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가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어 휴가철을 앞두고 정부는 재유행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유지현 기자입니다. 오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15명으로 사흘 만에 다시 10,000명 위로 올라왔습니다. 일주일 전보다는 3,900명 이상 많습니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도 전주보다 1,500여 명 늘어난 상황입니다. 재택치료 역시 하루 새 4,0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르면 올여름 재유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유행 예측을 해보면 한 15만에서 20만 정도까지도 오를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입국자 격리 면제와 항공편 증설 이후로 해외 유입 사례도 늘어 7일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휴가철을 앞두고 유행이 뚜렷하게 반등세를 보이면서 방역당국은 의료체계를 재정비하며 재유행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진료기관을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로 통일하고 검사에서 처방까지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현재 6,200여 개소에서 10,000개까지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또 7개 권역별로 공동 상황실을 설치해 병상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부동산 시장 동향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줄줄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매수 심리는 3년여 만에 최저를 기록했고 청약 열기도 한풀 꺾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집값이 하락할 거란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뮤진 기자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 전용 59제곱미터형이 지난해 말 9억 8천만 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최근 1억 원 내린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집을 보러 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이 없으니까 아주 그냥 급매를 해가지고 한 5, 6천 떨어진 것은 매매가 됐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매매가 된 예가 없어요. 서울 아파트값은 5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매수 심리도 얼어붙었습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89.9로 2년 10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과열됐던 청약시장 열기도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여파에 한풀 꺾였습니다. 올 상반기 수도권의 청약 경쟁률은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특히 서울은 작년에 4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급기야 서울에서는 할인 분양까지 등장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이런 흐름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 부담감이 워낙 크게 자리한 시장이에요. 여기에 이제 구매력을 위축시키는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일각에서는 근본적 공급 부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집값이 강보합세를 유지할 거란 전망도 교차합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검찰과 경찰 모두 고위급 인사를 단행했죠. 하지만 여전히 수장의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실세 역할을 한다는 말도 나오는데 수장이 누가 되더라도 가시밭길을 걸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왜 그런지 변지영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5월 17일 취임한 이후 40여일 동안 세 차례의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28일 세 번째 인사에선 검찰총장의 임 역할을 하는 대검 대변인의 박현철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장을 발탁하는 등 참모진 인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검찰총장 자리는 공석입니다. 추천위 구성은 이미 작업에 들어간 상태고요. 스케줄에 다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한 장관이 있는 한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식물총장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경찰도 상황은 마찬가지. 경찰 내 두 번째 계급인 치안정감 7명 중 6명이 현 정부 출범 이후 물갈이된 데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 신설을 공식화하고 인사권을 통한 경찰 통제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치안정감으로서의 필요한 역량과 경찰청장으로서의 역량은 상당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면담의 자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한동훈, 이상민 장관의 거침없는 행보 속에 조만간 있을 검찰과 경찰수장 인사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황정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이준석의 무는 어디까지입니다. 네. 국민의힘 윤리위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죠. 이 문을 빈다는 말은 이준석 대표가 자주 쓰던 말이죠? 네, 원래 이 전쟁에 나가는 장수에게 승리를 기원하는 좋은 말인데요. 이 대표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의원에게 이 말을 하면서 없을 무, 그러니까 운이 없길 바란다고 비꼰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었습니다. 이 대표는 이 말을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했었습니다. 네. 선대위가 본인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하던 때였죠? 네, 이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올해 1월 초심으로 돌아간다면서 이 비대해진 선대위 해산을 선언하자 이 대표는 연습 문제를 풀어보라고 요구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어떻게 풀어주시느냐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신뢰관계나 아니면 협력관계가 어느 정도의 결합도를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당대표가 후보를 돕는 거는 당연한 건데 숙제를 해야 협력하겠다 이렇게도 들리긴 하네요. 네, 이 대표는 연습 문제가 거부당했다면서 이때 윤 후보에게 무운을 빈다고 했습니다. 결국 윤 후보는 엄동설안의 지하철역 출근길 인사를 하면서 연습 문제를 풀었는데 당내에선 이 대표를 향해 오만방자하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네. 이 대표가 젊은 층의 지지세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당시에 내 말을 들어야 선거에 이길 수 있다 이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네요. 네, 이 지난해 12월 이 대표가 당무 거부를 하자 윤 후보가 울산으로 찾아가서 이 대표를 달랜 적이 있는데요. 그 직후에도 이 빨간 커플티를 입으란 요구를 했고 윤 후보가 따르기도 했습니다. 후보님 옷도 준비되어 있는데 후보님이 안 입으실까 걱정이 있을 정도로 단디하겠습니다. 단디하겠습니다. 더 앞서서는 자신이 삼국지의 제갈 공명인 양 비단 주머니를 드리겠다고 하거나 입당 전에 야권 지지율 1위던 이 윤 후보를 두고 국내산 유구 또는 비빔밥 속 당근에 비유하면서 이 아무리 젊은 것도 좋지만 너무 무례하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국민에게 내놓기 전에 비빔밥에 아직 빠진 재료들이 좀 있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을 때 이준석 대표가 깜짝 마중을 나가서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죠. 네, 이 윤리위 징계 심의를 앞두고 윤 대통령 측에 면담을 요청했다가 직전에 거절당한 사실을 지난주 저희 뉴스 7 시간에 단독으로 보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이 사면 초과 상황에 몰려있는 만큼 최고 권력자인 윤 대통령에게 매달리려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었죠. 물론 이 대표 측은 이런 해석을 부인하면서 대통령실과 협의해서 진행한 일정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이준석의 무는 어디까지의 느낌표는 자기 정치의 함정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 대표는 그동안 선거에 매진했으니까 이 남은 임기 1년은 자기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선거 과정에서의 이런 이 대표 행동들도 결국 자기 정치였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금 고립무원에 처한 이런 상황 자체도 자기 정치의 함정에 빠진 건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봤으면 해서 골랐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경선룰 바꿔도 어대명입니다. 어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뭐 이런 말인데 모레죠. 민주당이 경선 규칙을 바꾸는 게. 네. 그런데 룰을 바꿔도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일단 경선 룰이 어떻게 바뀌는지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네. 예비 경선에는 기존에 없었던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30% 도입하고 본 경선에선 여론조사 비중을 25%로 2배 넘게 늘리는 것으로 윤곽이 잡혔습니다. 네. 인지도 면에서는 이재명 의원이 높으니까 여론조사를 확대하면 유리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친명계에서는 여기에다가 대의원 비중을 줄이고 대신에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친문 진영에 비해 조직력이나 지역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여론조사나 일반 당원 투표 비중이 크면 유리하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룰을 어떻게 바꾸든지 현재로선 이 의원이 가장 유력한 상황인 건 변함없습니다. 이재명 대세론에 반기를 든 게 이제 당내 70년대생 그룹인데 여기도 셈법이 제각각이라면서요? 네, 인지도가 높은 박용진 의원의 경우에는 오히려 본 경선에서 여론조사 비중을 50%까지 확 늘리자고 주장합니다. 국민들이 우리 당을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는지 들어야죠. 그리고 그래야 그 목소리에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비호감도 이렇게 담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친문이 그동안 당내 줄이었는데 이게 마땅한 주자가 없어서 그런지 그동안에 좀 세력이 위축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여론조사를 확대하는데 반대하고 있는 거죠? 네, 친문 진영에서 출마한 강병원 의원과 개파색이 옅은 강훈식 의원은 대중적인 인지도가 낮아서 그런지 여론조사를 늘리면 불리하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입니다. 본경선 진출자를 더 숫자를 늘려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던데 그건 어떤 배경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네, 이 통상 예비 경선에선 3명만 통과시켜 왔는데 이재명 후보에게 새 인물론으로 맞서는 일부 97그룹과 이들을 지지하는 의원들 측에선 이걸 5명으로까지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도 컷오프 탈락을 우려해서 출마를 주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경선 진출자를 늘려서 1대2보다 1대4가 되면 선거 패배 책임자 대 새 인물이란 구도가 더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경선룰 바꿔도 어대명의 느낌표는 개딸과의 이별로 하겠습니다. 네. 개딸은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 개혁의 딸들의 줄임말이죠. 과거 자유한국당 당대표 경선에서 당심에서 앞선 황교안 후보가 이 민심에서 앞선 오세훈 후보를 누르고 당대표가 됐었죠. 하지만 태극기 부대라는 강성 지지층에 의존해 민심과 점점 멀어진 결과는 총선 참패였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모두 패한 지금이 자성과 혁신의 기회인데 이 여전히 강성 지지층과 결별하지 못한다면 계속 민심과 멀어질 수 있다는 점 유념해야 할 겁니다. 네, 황정민 기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프로야구 키움이 한화의 완승을 거두며 연승 행진을 7경기로 이어갔습니다. 메이저리그 템파베이의 최지만은 멀티히트로 활약했지만 팀은 패했습니다. 스포츠 소식 임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1회 초 김인환의 절묘한 행운의 안타로 1사 만루 기회를 잡은 한화. 하지만 최재훈의 방망이가 허공을 가르며 삼진 아웃. 노수광은 2루수 땅볼로 물러나며 선취 득점에 실패합니다. 위기를 넘긴 키움. 3회 말 김혜성의 우중간 3루타와 송성문의 적시타가 터지며 앞서 나갑니다. 키움은 4회 말 2사 1, 2루 기회에서 김준원의 땅볼 타구가 내야 적시타로 이어지며 한 점 더 달아났고 7회 말에는 바람의 손자 이정후의 큼지막한 2루타가 터지며 승부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정후는 역대 최연소 6년 연속 100안타를 달성했습니다. 7연승을 질주한 키움은 선두 SSG의 한 경기 차로 따라붙었습니다. 템파베이의 최지만이 타석에 들어서자 토론토 내야수 1명이 외야로 나갑니다. 외야수를 4명으로 늘리는 수비 시프트를 펼쳤지만 최지만은 이를 비웃듯 토론토의 선발 투수 베리오스의 체인지업을 그대로 받아쳐 안타를 뽑아냅니다. 3회에도 체인지업을 공략하며 두 번째 안타를 기록했습니다. 시즌 13번째 멀티히트를 작성한 최지만의 시즌 타율은 0.282에서 0.287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최지만의 맹활약에도 불구하고 팀은 2대9로 패하며 4연패에 빠졌습니다. TV조선 임서희입니다. 오늘 저녁까지 내륙 지역은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고요. 내일 역시 소나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경북과 충북을 중심으로는 폭염경보가 내려졌고요. 내일 낮 기온은 대전과 대구가 35도, 서울은 33도를 보이겠습니다. 더위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소나기와는 별개로 제주와 남해안 지역은 오후부터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태풍 전면에서 만들어진 비구름이 유입되는 건데요. 현재 태풍은 오키나와 동쪽 해상에서 북상 중입니다. 다음 주 초에는 우리나라 남쪽 해상을 지나겠고요. 이때 남해안과 제주 지역에 많고 강한 비를 뿌리겠습니다. 미리 대비하셔야겠고요. 다음 주 다른 지역은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미국 맥도날드에서 1달러 음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금융위기도 코로나 사태도 버텼지만 인플레이션은 이기지 못하고 곳곳에서 판매를 중단하는 겁니다.
전 세계가 물가의 아우성이죠. 우리도 냉면 한 그릇에 10,000원이 훌쩍 넘는 시절에 살고 있습니다. 머리를 맞대도 해법을 찾기 어려운 복합경제 위기인데 일해야 할 우리 국회는 아직 원구성도 못해 한 달째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야당은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을 예고하며 반쪽 개원의 길을 바라보고 있고 이 와중에 여당은 이준석 대표를 둘러싸고 집안 싸움 하느라 바쁩니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짜증스러운 모습이라는 김종인 전 위원장 말에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